네, 매일 2개씩 종목에 숨겨진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투썰플레이스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젊은 시절의 여행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은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라. 이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너의 금전적인 수준에 맞게 여행을 가야 한다. 너무 무리해서 여행을 가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Z세대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이들의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CNBC에서 오늘 이 같은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Z세대들은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럭셔리한 여행을 가는 것인가?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텐션 그래빙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들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는 여행이 너무 중요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이 너무 중요해. 나에게는 이 럭셔리하게 여행을 간 다음에 과시하는 게 너무 중요해. 하기 때문에 내 통장 잔고를 탈탈 털어서라도 나는 여행을 가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국 부동산 관리자인 다니엘 리베라는 자신의 세입자 중 한 명이 24살이고 월 임대료 $1,800를 3주간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애미로 여행을 가서 하룻밤에 $400짜리 고급 에어비앤비에 묵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완벽한 풀장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과 돈을 n분의 1을 해서 고급 에어비앤비를 빌렸다라고 좀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밀린 임대료는 곧 내보도록 하겠다라는 좀 뻔뻔한 입장을 좀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베라 씨는 오랜 기간 동안 Z세대 세입자들을 받으면서 이들의 재정적인 기록을 좀 열람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고 이 대출은 여행 자금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신용카드 누적 결제액 역시 한도 초과 직전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Z세대들은 저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축은 하지 않고 내가 버는 족족 100% 다 써버리겠다라고 답변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반면 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들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소개된 23세 맨티라는 이름의 여성은 이 럭셔리한 페리 여행을 무려 1년 반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요. 연간 지출액이 약 $12,00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마이애미의 고급 비치클럽에서 $200짜리 입장권을 고민 없이 예약을 하고 4시간 동안 무려 600장에 가까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오랜 기간에 나눠서 업로드를 하면서 마치 내가 이 고급 리조트, 이 고급 펜션에 자주 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좀 각인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판타지의 효과는 꽤나 컸는데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곧이어 85,000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포시즌스 호텔과 같은 여러 호텔, 또 고급 리조트들이 이 그녀에게 큰 돈을 제공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해달라라는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맨티는 연간 $180,000짜리 브랜드 파트너십을 성사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새로운 직업, 새로운 무언가 홍보 마케팅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트렌드까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Z세대들의 못 말리는 럭셔리한 해외여행 문화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Z세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는 어떤 종목을 띄워놔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M7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좀 틀어놨습니다. 이 미국 Z세대들이 점차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Z세대들의 개인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5세 인구의 37%가 개인 투자 계좌에 자금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2015년에는 비율이 6%에 불과했다고 하니 한 10년간 약 6배 정도 그 수치가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현재 미국 주택시장의 진입 장벽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죠. 한국만 봐도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 노른자 땅에 아파트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20몇 억, 한 1등 당첨되면 제가 알기로 20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서울 시내에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회 초년생들이 몇 년 동안 이 근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몇십억짜리 집을 서울에서 사겠어요.
다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주택 중위 매매 가격도 올해 1분기 약 41만 8천 달러로 5년 전보다 29%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6% 중반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간은 주택 시장이 오랫동안 가계의 핵심 자산이었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주택 구매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비싼 집값에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내가 되도 않는 주택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미장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플레이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저희 최보 앵커가 또 마지막에 집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최근에 주식 시장을 많이 옮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를 더 하셔야 되죠. 우리나라 제가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2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되는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냐? 돈을 왜 모아요? 요즘 어차피 다- 집도 못 사는데. 요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을 다 모아도 30년 정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가 힘들다. 맞아요, 못 맞아요. 사요. 못 사죠. 사실 못 사죠. 음. 예. 아까 제가 앞서서 리플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네. 저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리플이 대박이 나면 어. 바로 퇴사한다. 지금 리플이 가지고 들어가면 있나 봐요? 아니요.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대박이 나면 예.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리플이 급등을 했는데 이 화면에서 최고 앵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요. 뭐 막상 그때 가면은 또 예. 더 욕심이 생겨서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 그렇죠. 뭐 예. 사람 마음 모르는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네. 자,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면 최고 네. 앵커가 리플이 박살났다. 이렇게 아, 암호화폐 투자가 망했다. 벌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이런.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목요일 날 이어지는 저희 프리마켓 뉴욕 이곳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47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선물 시장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어제는 선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던 일부 뭐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뭐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0.16%, S&P 500 같은 경우 0.16%, 0.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 0.2%대 현재 상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장 중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장 막판에 갑자기 지수를 막 끌어올리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자, 오늘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혹시 장 중에 우리가 낚인 게 아닌가, 계절성에 낚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또 프리마켓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 이어갈 텐데 저희가 뭐 손자희 앵커와 최보아 앵커 여전히 많은 준비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LS증권의 또 김성주 팀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2시간 개편돼서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느낌이 좀 이상한데. 아마 좀 다르죠. 예, 아마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놓고 말씀하셔도 되고 네. 뭐 하다가 지쳐서 집에 잠깐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 뭐 애기랑 같이 애기 재우고 다시 오셔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외신 기사를 먼저 한번 짚고 네.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제 손자 앵커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달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경기에 대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우리 프리마켓 뉴욕을 보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FOMC를 2주 남겨둔 시점에서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놓은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요. 최근 몇 주간 미국 경제 활동은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 지역 중 4곳이 완만하게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소비자들의 지출은 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둔화가 됐고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적당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베이지북은 보고자들이 경제 불확실성과 또 관세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세와 관련한 물가 상승을 언급했는데 관세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부터 보험, 또 공공요금, IT 업종까지 가격 압박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고용 시장 또한 주춤했습니다. 11개의 지역이 고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민 노동력 감소가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베이지북이 전했는데요. 전일 함께 나왔었던 이 조일주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자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현재 보시면 좀 느리네요. 네, 98% 가까이 치솟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연준의 이 저울추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저도 이제 아침에 베이지북 내용을 조금 봤는데 네. 저는 좀 지금 사실 그 25bp 금리 인하가 저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의아해요. 왜냐면 베이지북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 들어보면 잭슨홀 때 저희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전에는 자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거야,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열의 아홉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잭슨홀 때 갑자기 제롬 파월 의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또 잡혀가는 뭐 물론 우려스럽지만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 뭔가 맞아요. 지금 뭐 둔화가 됐다. 네. 그래서 노동시장 때문에 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좀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전에는 인플레이션만 관심 갖다가 갑자기 노동시장을 얘기했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 관세는 우려가 된다. 근데 노동시장이 변화가 없다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요구한다면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둔화가 돼야 돼요. 경색이 되거나 일부. 근데 베이지북에서는 뭐 그닥 변화는 없어.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는 있어. 예. 그럼 물가 튀어오른다는 것은 금리 인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 얘기는 금리 인하 좀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패드워치 툴 방금 보여주셨지만은 이게 더 25bt에 대한 금리 인하가 더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기도 하고 네.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를 좀 던지긴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냥 25bp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에 무게가 좀 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번에 베이지북 뭐 아침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희 팀장님, 네, 이렇게 제가 뭐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전혀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뭐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저도 계속 이제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하면서 봤으면 예. 처음에 제가 봤을 때가 한 뭐 80%대였다가 예. 60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90까지 올라갔는데 예.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가야지. 100%. 가야지. 그냥 가자, 가자. 그냥. 한 번은 가자. 어차피 이번 연도에 9월, 10월, 12월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예. 9번까지는 힘들다. 한 번 갈 거 지금 그냥 가자. 한 번 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딱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순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가는 가야 거야. 되니까. 저는 그 김성주 팀장님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네. 우리가 호프집에 있는 거예요. 아 왜요? 뭔가 뭐 500 한 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말투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 오늘 너무 좋아서. 그러면 안 돼요. 안 왜냐면 돼. 팀장님이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예.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잘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뭐 쉬었다 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안 미리 쉬시려고 했는데 제가 예견하신 강제로 거. 쉬시게 한 그럴 건 것 아니죠? 그러셨구나. 예. 저는 알겠습니다. 한 번은 그냥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고 한 번 일단 맞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연준 이사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던데 예. 월러 이사도 그렇고 또 다른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뿐만 아니라 애틀란타라든지 미니애폴리스 또 세인트루이스 여느 총재들도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의 언급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연은 총재들, 예.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는 연은 총재들이 있고 네. 투표권이 없이 맞아요. 의견만 피력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예. 좀 묘하게도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몸살이시나요? 두리뭉실하게 약간 말 한마디가 어, 내 말 맞아, 한마디가 맞아요. 가지는 맞아, 무게가 맞아요.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은 총재들은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말하죠, 있고 지금. 네. 연준 이사에 계신 분들, 이사회에 공격적으로. 이제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해야죠.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뭐 저 이렇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음. 투표권이 없는 여는 총재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예. 그게 파워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건 아니죠. 있죠. 시장에서 무언가 이런 있죠. 파급력이 좀 있잖아요. 예, 분명히 근데 이제 있어요.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가 결정권이 없는 없는 거죠. 거겠죠. 근데 이 의결권이 있는 이들도 없는 이들의 그런 발언을 듣고 좀 생각을 고쳐먹을 뭐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너무 말이 많으신 분들은 야, 이거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또 사기도 하는데 뭐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전 세계의 어떤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뭐 조심스러운 것도 저는 뭐 있을 것 같아요. 투표권이 특히나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점도표를 다 찍으시잖아요. 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점도표는 찍거든요. 점만 찍으시는 네, 분들. 점을 찍는데 뭐 예전에 이제 누가 찍은지 어디다 찍은지 모르지만 저기 위에다가 점 하나 빵 찍으신 분이 있었어. 오. 예, 그 제임스 블러드 형님. 애매해요 진짜. 그 형님은 그냥, 그냥? 위에다가 아무도 없는데 저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저게 말이 돼? 예, 하여튼 뭐 이런 데다 그렇게. 찍었지. 상남자시네요. 예, 그렇게 남들과 찍으셨던 다르게. 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점도표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한번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왜냐면은 9월, 10월, 12월. 10월, 12월이죠. 12월. 예, 네.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도대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9월에 전부 다 우르르 나오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네.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방향성, 어떻게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더 뭐 좀 추가하실 뭐 말이 있으시면은 저 김성진 님한테 한 30분 더 드릴게요. 팀장님도 근데 오늘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뭐 지금 궁금해요. 아니, 어떤 아니 이야기 논문을 하실지. 썼어요, 논문을.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처음이니까 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아니 그래요? 저보다 그냥-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저 이제 오늘 집에 가도 될 것 같다. 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읽거든요.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집에. 아니 계셔야죠. 계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논문 책을 한 권 쓰셔가지고 지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성진 팀장님이 정말 시장에 있는 이야기 다 긁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또 우리 뉴스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을 했죠. 그 뒤로 이 정치권들의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그리고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한 목소리로 쿡의 후임에 대해서 인선은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쿡은 아직까지는 제자리에 있고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다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틸리스 의원 역시도 합법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당파적인 분열을 키우는데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연방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근소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에 쿡 이사의 거치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속에서 한동안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연준 인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정책 독립성과 또 정치적 개입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쿡 이사에 대해서 논란은 좀 어떻게 이어지리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정말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스티브 미란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 임시로 이사회직에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1월 31일까지죠. 내년 1월 31일까지.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 어찌 보면 완전 트럼프 측 인사잖아요. 네. 근데 그분마저도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제 이제 맞아요. 시장에 좀 나오긴 했으니까 뭐 연준의 독립성은 뭐 계속 지지하는 그런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또 내년에 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알 거예요. 맞아요. 괜히 자기가 건드렸다가는 건드렸다가는 왜냐면 박살나.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에서 망했거든요. 맞아. 완전 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악몽이 있겠네요. 예, 중간선거 다음 이제 하반기 예. 이제 후반전에는 완전 자기 인사들이 아무도 없이 이제 꾸려나갔기 때문에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선거 이번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초반이니까 조금 자기가 자기 맘대로 조금 하더라도 이제 점점 갈수록은 이제 조금 풀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이랑 백악관이랑 싸우면 누가 있을까? 연준이 이긴다. 왜냐면 백악관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F적인 감정적인 그런 걸로 싸우는 거고 연준은 결국 그 논리정연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승자는
네. 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사실상 백악관 vs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vs 느낌이라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연준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상황이긴 가지고 한데,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이긴 근데 합니다. 이제 그 어떤 논리적인 만약에 대결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라는 이 하나의 뭐 이 집단은 사실 전 세계 어떤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은 이 고금리 때문에 이 고금리 때문에 미국 정부가 또는 미국 국가가 위험하다, 네. 힘들다. 이 국방비보다도 더 나오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연준은 그러한 어떤 압박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꼭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을 들게끔 공을 계속 넘기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의 압박은 또 연준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독립성 훼손이다. 예.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뭐 방어도 했다가 뭐 이렇게 좀 바쁠 것 같아요. 연준 이사회에서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은 적이 내가 태어나서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사 해임한 거 대통령이 해임한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1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가 과거에 전혀 뭐 전례가 없으니까. 전례가 없는 일들이면 뭐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아마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정말 튀어 올랐다. 그러면 여론이 전부 다 연준으로 가. 연준을 가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거봐라.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 괜찮잖아. 이러면은 여론이 다시 트럼프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좀 보자면 네. 이번에 이제 북중러가 지금 전승일 때 같이 만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맨이 푸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가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뭐 비행기 한번 날려주고 뭐 쇼를 한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 그런 푸틴이 저기서 막 손잡고 막 껴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또 중국 가서.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이렇게 환대를 해줬는데 팽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내년에 있는 선거가 과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이 선거에 대한 압박이 과연 아예 없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많은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신냉전의 어떤 이런 구도도 트럼프에게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연준이 이게 이제 연결돼서 연준을 막 흔들 수 있을까? 약간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떠들어 봅니다. 네, 갑자기 네, 푸틴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요? 혹시 세 분은 푸틴 보신 적 있나요? 사진요? 아니요, 실제로요. 본인 실제로는 못 봤다고 봤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전 안 봤는데. 안 봤어요? 네. 제 동생이, 제 남동생이 러시아 유학생이거든요. 맞아. 러시아 계세요, 맞아. 네, 동생분.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무슨 깃발이 올라가면 푸틴이 뭐 진물을 보고 있는 거고, 뭐 깃발이 없으면 푸틴이 진물을 안 보고 있는 거다. 이래서 뭐 푸틴을 본 적이 있대요. 어떤 깃발요? 그 러시아 그 러시아 국기가. 네네네, 국기가 뭐 이렇게 오.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푸틴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푸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예. 진짜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근데 드려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죠? 굳이 푸틴을. 굳이 만나고 싶은 안 봐도 존재.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안 만날수록 어. 더 안전할 것 안 봐도 같은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예. 자이 앵커님은 말고 예. 두 분께서 보면 좋아하실 분 하나 사진 준비했어요. 사진을요? 네, 잠시 후에. 네, 오늘 잠시 후에 개봉박도. 알겠습니다. 파이팅해서 오늘 방송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사진이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리사쿡 재판 열리는 거 아세요? 네, 오늘 4일 밤이니까 네, 오늘 밤에 열려서 오늘 열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네.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이 담당 판사도 판사 해임했었단 나가라. 말이야.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 나가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뭐 예. 그게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일단 다 나가는 해임시키고 게. 나가라. 네. 이것들. 일단 예. 좀 겁주고 보는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래서 흘러갈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손자 앵커가 또 한번 언급을 이제 뉴스를 가지고 나오셨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FMC가 가장 또 핫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 외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보 앵커가 좀 준비한 지금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물건을 사실 때 보통 어디 가서 쇼핑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 생필품요. 그냥 쇼핑할 때? 옷이라고 해볼게요. 옷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어렵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근데 그래도 사서 2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화점.
근데 저도 백화점 백화점, 많이 가요. 백화점 제가 많이 원하는 답이 나왔으니까 어.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백화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관세로 인해서 되게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백화점 실적. 자, 다들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메이시스 얘기인가요? 당연히 메이시스 네. 얘기하려고 이렇게 인트로를 깔아봤죠. 참 진짜 빌드업을 희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백화점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지래요, 진짜. 어지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덕분에 어. 살았습니다. 네. 네, 백화점 메이시스의 실적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정보는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어. 뭐 제가 한번 좀 길게 좀 정리 요약된 버전으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이죠. 실적 잘 나왔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실적 타격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계열사인 고급 백화점 체인인 블루밍데일즈의 동일 매장 매출이 급증하며 이 전반적으로 메이시스의 매출을 좀 끌어올려줬다고 합니다. 이 메이시스의 토니 스프링스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real, 그러니까 진짜이고 사업의 하나의 구성적인 요인이 됐지만 더 나은 고객 경험 등 우리 메이시스는 앞으로 더 극복해 나갈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메이시스는 최근 실적이 좀 장기간 부진했었습니다. 저가형 매장 또 미국 내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려운 시간을 좀 오랫동안 견뎌왔는데요. 2027년까지 미국 내 매장 150곳을 폐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다만 메이시스는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한 소규모 점포를 위주로 전략을 재구성했고요. 또 블루밍데일즈, 또 화장품 매장인 블루머큐리 등 최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 부문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 중이다라고 좀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요. 메이시스 그동안 좀 백화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같은 이유도 있겠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일이 이전보다는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와 같은 그런 저가형 매장들이 오히려 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메이시스도 사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라는 좀 답변을 했다고 하고 또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요즘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두 개의 경쟁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면 얘가 잘 되고 약간 이런 구성만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메이시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잘 안 나오다가 아예 이 고가형 럭셔리 제품을 아예 위주로 하는 그런 매장으로 좀 재편을 하니까 오히려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까지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떤 이론이냐면 코카콜라, 펩시 이론이거든요. 약간 이런 이론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만약 예를 들면 자판기가 있는데 코카콜라만 있으면 우리는 이 코카콜라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코카콜라 옆에 펩시 자판기를 같이 두면 나는 어떤 걸 살까? 그러니까 어떤 걸 살까라는 고민을 하니까 이 코카콜라가 됐든 펩시가 됐든 뭔가 매출이 더 상승하는 그러네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를 옆에다 두면 내가 저가를 살까 고가를 살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가만 있으면서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예, 약간 이러한 어떤 논리도 이론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메이시스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다변화되고 있는 좀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일까요? 아이고 제가 메이시스를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들 주가 절대 보지 마시라고. 네, 다음 달러트리로 넘어가 보도록 달러트리, 할게요. 예. 지금도 이제 주가가 보이네요. 음. 제가 방금 전에 백화점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미국판 다이소죠. 달러트리 또 한번 실적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제 제가 실적이 나오면서 좀 간단하게만 짚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살을 붙여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은 호조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어떻게 보면 가까웠다라고 하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정규장에서 8% 넘게 크게 빠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말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 요즘 미국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고소득층마저도 달러트리에서 달러 제너럴에서 싼 물건을 산다. 네.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표. 그리고 달러트리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기술적으로 하락할 때가 되지 않았냐. 예. 약간 이런 포인트들까지 좀 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화점 또 다이소 이렇게 두 개를 해봤어요. 일단 아까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브루미데일하고 이제 큰 이제 럭셔리 상품들을 파는 데에 이제 집중됐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중상층 뭐 중간층에 있는 가정들의 지출이 이제 실적을 좀 많이 견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백화점보다는 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뭐 명품관을 사서 뭘 살 거고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지 않으면 저도 다이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네. 다이소 같은 데 돈이 많이 없으셔서요? 아까 백화점 가신다더니. 옷을 안 삽니다. 네. 옷은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 하시나 봐요. 아이쇼핑. 아하. 야. 아이쇼핑 좋죠. 요즘에 근데 다이소 에어컨을 재밌어요. 시원해서. 아니 다이소 재밌지 않아요? 다이소 재밌어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저것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모든 맞아요.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사실 놀라운 게 요즘 다이소도 그렇고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그 저가형 매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되게 질도 좋죠. 질도 좋고 되게 재밌는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다이소에도 고퀄리티 물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되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화장품은 되게 고가의 화장품인데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 옛날에 다이소 가면 진짜 뭐 1,000원 이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가보면 3,000,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5,000원짜리 다이소인데 비싸. 망설여져요. 망설여져요. 또 거기 갔는데.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근데 또 이거 보면 5,000원짜리 딴 데 가면 10,000원, 15,000원 할 건데 그것도 5,000원짜리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랑 같은 느낌으로서 일단 중간층 이제 쉽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예. 좀 그런 매장이 이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보니까 저도 좀 아까 해주신다고 해서 한번 다이어트를 기업을 봤더니 또 미국 전역에 또 106개 매장을 또 신규로 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년에요? 106.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106개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픈을 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도 뭐 다이소가 거리가 꽤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리 같은 것도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신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매출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이만큼 빠진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또 다시 한 번의 기회이지 않나. 그럴 근데 수 달러트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뭐 좀 과장해서 거의 100% 중국산 아닐까요? 중국, 파키스탄 그러니까, 이런 예. 나라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다음 실적으로 그냥 저도 잘 몰라요. 뭐 마무리를 무슨 뭐 제가 메이드는 해드릴게요. 어딘지. 예. 어딘가서 만들었겠죠. 어딘 뭐 많겠죠. 왜냐면 저희가 예. 토크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뭔가 암묵적으로 나의 차례가 되면 마무리를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실적 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에는 세일즈포스가 있었습니다. 뭐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 기업인데요. AI의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2분기 EPS는 $2.91, 매출은 102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를 지금 보여드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7% 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창을 띄워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은 AI 산업 성장으로 의해서 이렇게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는 건 결국 AI 시장이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 시장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우려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물음표들이 좀 시장에 좀 제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뭐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23%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과연 AI 트렌드를 타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게 될지 예.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하나의 저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분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를 아침에 봤을 때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EPS 전부 다 비트를 했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 밴드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10.42 빌리언 달러인가? 그 정도 되는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 하단을 이제 밴드의 하단은 부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AI에 대한 약간 부재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한 이런 압박이 여전히 좀 세일즈포스에 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하나 짚고 그다음에 뉴스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농 고용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필터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농 고용 같은 경우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때 많은 너무나도 급격한 어떤 수정치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봐라.
이제 노동시장 크게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직 한 1분 정도 좀 남은 것 같아요. 1분 정도 남은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혹시나 좀 오게 되면은 제가 중간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치가 10만 4천, 10만 나왔네요. 지금 예측이 안 나왔네요. 7만 3천 건인데 5만 4천. 5만 4천 건이 나왔네요. 자, 5만 4천 건이 나왔고 지금 선물 시장이 S&P 500에 갑자기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선물 시장 좀 보고 계세요 혹시? 김성태 네, 의원님?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뭐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예. S&P 같은 경우도 한 0.2%,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8%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움직이지는 그러네요. 않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는 지금.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ADP 비농업공용 부분 변화에 대해서 예측이 7만 3천 건인데 좀 5만 4천 건으로 크게 좀 하향 조정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9시 반에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예, 이것도 한번 좋을 것 체크를 한번 같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저희가 앞서서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관련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러 회담에 좀 초연한 척을 했었었는데 다시 프로 참견로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이 평화 협정 추진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와도 직접 대화를 해왔다라면서 그들이 아직까지 이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으로 민간인들의 이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양측의 정상들을 한자리에 불러내서 실시간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라는 이 구상을 내비쳤는데요. 또 그동안 6건에서 7건에 달하는 전쟁을 또 종식시켰다라면서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너무 과장된 셀프 평가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게 목표다라면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사일이 오가는 와중에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올까요? 협정 체결이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푸틴의 행보를 봤을 때는 네. 전혀 저는 좀 그런 부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김성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정말 평화 중재 의지는 다시 재확인했죠. 예. 재확인은 했고 또 푸틴에 대한 경고 압박도 해요. 네. 근데 또 불만도 갖고 또 실망도 표출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게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자신이 생각보다 좀 그냥 어렵다고. 여기서 욕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음. 뭐 계속 추진하겠다. 예.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음.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투정 좀 부리는 것 네, 같아요. 투정 부리면서 뭐 실망하고 니네들 뭐 대단히 실망스럽다. 뭐 니네들 이렇게 뭐 안 하면 뭐 뭔가는 보여주겠다.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김성주 팀장다니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니 노벨 평화상 얘기가 기사에 잠깐 나왔잖아요. 예. 노벨 평화상 이 수상하는 게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아, 이게 빨리 해야 된다? 협정 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좀 안달이 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모든 전쟁은 다 일으켜 놓고 예. 자기가 이제 다 중재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평화. 예. 뭐 좀 더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거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좀 뭔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불만과 실망을 좀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뉴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검색 시장에 좀 제대로 발을 들이려는 모습입니다. 예. 애플이 내년 봄에 자체 인공지능 기반인 이 웹 검색 도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월드 널리지 앤서스라는 이름으로 AI 음성 비서인 시리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와 사파리 그리고 아이폰의
홈 화면의 검색 기능인 이 스포트라이트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판은 단순히 똑똑해진 시리가 아니고요. 애플이 직접 AI 검색 엔진을 갖추게 되면서 지금껏 구글에 의존하던 구조를 흔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리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지역 정보까지 싹 다 묶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건 애플이 이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 기술을 빌렸을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파트너도 되고 또 경쟁사도 된다라는 점이겠죠. 구글 반독점 소송 판결 이슈에 맞물리면서 정규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구 인력 유출이 잇따르고 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AI 스타트업 인수 시도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아이폰의 시리가 다시금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손자님 거는? 애플이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근데 보니까 과연 저는 시리? 아직까지는 네. 네?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예. 맞아요. 시리를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저도 안 해요. 저도 네.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그죠? 네. 약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저희 김성 팀장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을 안 써가지고 애플 아예 안 쓰셨어요? 한 번도? 한 번 써봤을 거예요. 한 2년. 2년 정도? 약정 2년 있잖아요. 그때 쓰시고 다시 갈아탄 이유가 뭡니까? 시리 때문에? 그때는 시리가 없었을걸요. 그때 없었어. 시리 때문에? 저는 갤럭시가 좋아서. 갤럭시가 좋아서.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지금 정확히 출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되게 저명한 분석가의 말이었거든요. 음. 근데 애플이 우리가 뭐 자체 AI다 뭐 이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혁신이 없어도 애플은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근데 그 기사를 안 눌러봐서 지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궁금하네요. 혁신이 있어야 주가가 네. 올라간다. 혁신이 없으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게 조금 과도할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런 생각들도 뭐 예. 있지 않나. 그런데 아.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애플이 자신이 있었으면 구글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지 그렇죠.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그 개발을 하기까지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내가 투자할 가치가 되는데 지금 구글이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데이터량을 본인들이 어떤 뭐 그거를 AI화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애플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계속 부재됐잖아요. 이게 지금 프레젠테이션 나와가지고 우리 AI 할 겁니다라고 한 게가 지금 벌써 맞아요.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없잖아요. 원래 이 WK가 원래 작년에 이번 연도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예. 네. 근데 또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미뤄지고. 예. 또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애플은 이제 뭐 AI로서도 이제 핵심 모멘텀을 가져갈 거다. 맞아요. 이런 기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나오면 좋겠죠. 예. 나오면 좋은데 한번 출시해야 예정이었던 게 지연 리스크도 예. 내년에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시장의 실망감은 이번 연도보다는 더 크게 예. 2배, 4배 더 고부로 더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 시리 부서의 그 총 책임자가 네. 거기 동안 이제 시리를 개발을 하시고 나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 내의 부서 간의 비밀 조약 협상, 그러니까 비밀 조약이 너무 막강하니까 부서들끼리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대요. 그리고 나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뭐 코딩부터 해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거 답변하는 데까지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진행 자체가 답변을 왜 안 주는지 이유도 없고 네. 저 부서가 뭘 개발하는지도 모르고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한 그러니까 너무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그 부서에서만 정말 감옥 속에 내가 2, 3년 동안 있었다 그런 네. 표현을 할 정도로 내가 여기서 왜 있나 하고 이제 그 시리 총 맞아요. 책임자가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나갔어요. 결국에 나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애플은 절대로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이게 작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재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감이 이미 많이 늦춰졌었고 지금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하는 데 비용에서
너무나도 할까 말까 AI가 정말 될까, 안 될까? 넥스트 어떤 우리가 뭐 메가 트렌드가 맞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의구심 또는 그런 비밀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애플을 계속 좌지우지했던, 그러니까 발목을 좀 잡았던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애플까지 이렇게 일단 뭐 시리용, 뭐 AI 기반 시리용 뭐가 음성 인식으로 하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저희 손자 앵커가 또 준비를 해주실 거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팀쿡 CEO부터 해서 뭐 메타 CEO 그리고 뭐 구글 CEO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초대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맞아요. 들었어요. 네, 회동을 한다고 해서 예. 그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뜯어낼지 그러면 얼마나 뜯어낼지. 네, 저도 정리해 오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목적이 뜯어낼지. 없으면 안 만나시는 분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신 기사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 PD님께서 지금 요 종목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뭐 오늘은 서비스 좀 차원으로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종목을 봤더니 사실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온 뭐 아메리칸 이글스, C3 AI, 뭐 아까 피그마, 해주셨잖아요. 프레패커드 지금 다 맞아요. 이미 어?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아. 겹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겹칠 것 같아서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좀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도요타 그리고 혼다가 주가가 1% 넘게 상승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일본과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잠시 후에 좀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긴 한데 지금 머스크가 방금 X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고 해요. 이 로보택시 자사 앱을 모든 사람들이 곧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곧 이어서 그 액세스가 확대되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그 게시물이- 기사를 제가 준비했죠 오늘.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자, 그러면은 네. 저 테슬라 관련된 아. 기사를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좋아요, 이왕 좋아요. 나온 거. 예. 그럴까요? 예, 예. 자, 테슬라 이야기를 잘 꺼내주셨는데 네.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로보택시를 일반 승객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투자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대기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 CEO가 예고를 했었던 이 9월 공개 일정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가 되겠고요. 테슬라는 지난 6월 오스틴에서 모델 Y 차량 10여 대로 소규모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는 비자율주행 공유 서비스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개가 오스틴 그리고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모두에 적용이 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빨리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4도 맞아요. 나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마스터 플랜 4에 대한 내용. 뭐 간단하게 예. 일단 사실 근데 전기차 주력 업체인데 전기차보다는 이런 옵티머스 로봇을 맞아요. 좀 주력을 하겠다라고 네. 했고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80%.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8분기 연속인가요? 제 기억에는 8분기인지 뭐 하여튼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지금 계속 이제 그 판매량 급감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에 대한 비중을 좀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좀 주려고 하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고 로보택시를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맞아요. 빠르게 사람들한테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전기차 기업이긴 하지만 이 체질 개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좀 속도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또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달인이죠. 막 이제 막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래도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을 막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장중에 좀 나와 있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프리마켓에서 1% 약 0.9% 정도 테슬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체질 개선은 결국에는 기대감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했는데 그 기대감을 그래도 이제 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또 뭐 더 덧붙여서 좋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또 보니까 로보택시 웹이 예. 애플에서만 된대요. 애플에서만 돼요? 예.
iOS용 앱만 공개를 하고 아, 안드로이드는 또 안- 미정이래요. 애플 그렇게 욕하더니 아니, 애플만 내놨네요. 아니, 근데 왠지 대단하네, 그럴 것 진짜. 같긴 했어요. 왠지 뭔가. 왠지 머스크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오스틴이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을 많이 쓸 것 같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느낌이 예.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드로이드는 미정이다. 라고 또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그 로보테시 중에서 원래 안전 모니터가 네. 조수석에 있었대요. 네네. 근데 그걸 운전석으로 바꿨대요. 네,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안전 모니터가 안전 모니터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예. 그거를 운전석으로 바꾼 이유가 예. 고속도로까지 이제 운행을 확장을 할 거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왜 운전석으로 바꿔야지 고속도로로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그냥 고속도로는 좀 고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 시야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나 고속 주행에 그렇게 생각이 저는 되기도 지금 하고 제가 생각드는 건 소송이 들어와서 대기하는 아니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드는 건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모니터가 같이 나올까? 승객들한테 이제 덮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아. 이런 앞에 있는 뭔가는 저 운전석으로 좀 바꾸고 멀리 예. 있고. 그럼 이제 승객들은 이제 운전석은 에어백만 괜찮은 그대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속 운행을 하다 왜 보니까 예. 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경제 지표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번 주는 사실 우리 노동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23만 건을 이것도 시장에서는 안 좋게 예상을 나왔네요. 했는데 23만 7천 건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뭐 예상치와 거의 요번에 이제 예측치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큰 변동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조금 소폭 한 7천 건 정도 추가적으로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페드워치도 큰 움직임은 없네요. 예, 지금 뭐 선물 시장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시장에서는 뭐 많이 자극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3분기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EPS는 44센트, 매출은 91억 4천만 달러로 잘 나왔는데요. 서버와 네트워킹 그리고 AI 서버 부분의 호조 덕분에 이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5% 가깝게 좀 안정적인 상승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시장 반응은 조금은 좀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최근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미국의 2, 3위 무선 네트워크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합병시킨 것과 관련해서 인프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좀 낙관론이 강한 편이긴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이라 한다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측이 직접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발언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EPS는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반면에 조금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이 휴레패커드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실적은 안정적으로 넘겼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표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다만 그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미장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려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날도 있고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말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저도- 답변을 제가 한번 네네. 드리는데 전 몰라요라고 왜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말씀하시나요? 우려는 되지만 지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게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쵸, 그건데 우리는 여기다 대고 그렇죠.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이던스가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전 세계인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미묘한 하나의 그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비트를 했어. 매출도 EPS도 너무너무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너무너무 좋게 나왔는데 뭐 마이너스 10% 폭락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가 우리의 시장 참여자분들의 조금이나마 그 기대감에
못 미친다면 그냥 가차없이 또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기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민한 투자자분들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레패커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쭉쭉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C3AI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종목이 14%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AI 기업이죠. C3AI가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봤던 것보다 이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14% 넘게 급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전 분기 매출이 7,03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수치였던 8,729만 달러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실도 주당 50센트에서 86센트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우려를 표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C3AI는 이날 회사의 오랜 임원이었던 스테븐 에히키안을 신임 CEO로 임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 CEO인 토마스 시벨이 올해 초부터 심각한 시각장애를 불러올 정도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달 전, 한 7월 정도부터 이 회사는 새로운 CEO를 좀 물색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벨 CEO도 자신의 이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이 퇴임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좀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 C3AI, 우리 회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요인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자분들은 좀 우려를 하고 계시다. 이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신의 다음에 감기 건강 걸려서 못 나오는 날에 다들 아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벌써 아쉬워요. 제가 혹시 감기 걸려서 못 나오면요. 다들 아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당황하시. 제가 몸소 아쉬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3AI도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CEO에 대한 교체, 뭐 이런 얘기가 뭐 계속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건강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길랩, 요거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겠죠. 많은 이제 또 개발자분들께서 이 길랩에 대한 의존도 너무나도 높은데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길랩도 2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하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좀 예상치보다 미달되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뭐 정규장에서는 1% 좀 넘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6% 넘게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길랩이라는 기업도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라이언 로빈스 CFO가 오는 19일자로 퇴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됐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로빈스 CFO는 절대 나쁜 이유에서는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면서 거듭 좀 강조를 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이 CFO가 떠나고 나면 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너라는 게 오너 프리미엄도 있고 오너 리스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인물이 잘해왔더라면 이 인물이 그만둘 때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지고 아쉬움을 좀 표하고 네. 이 인물이 만약에 못하고 다음 인물이 들어오는데 급등해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기대감이 좋으면 급등하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일부 이제 CEO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임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CFO 가 그런 임원들이 뭐 나가게 되면 뭐 정말 실망감이 맞아요.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예전에 뭐 나이키에도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할 때 나이키가 임원이 나갔는데 그 나이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나이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이키를 살리고 나이키가 네. 최전성 때 어.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나이키 주가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막 그랬었던 그런 것들이 근데 미국 기업에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네. 사실 예, 이러한 것들이 오너 리스크 또는 오너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뭐 네. 팀장님도 네. 뭐 마찬가지고 이 오너 리스크, 오너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또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게 좀 장기간 좀 이어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막 중장기적으로 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아. 단기 긍정적인 맞아요, 이슈냐, 단기 부정적인 이슈냐지 이게 네. 중장기까지 가는 아, 경우는 그렇게 없는 것 중장기적으로 같아요. 가진 않아요. 그죠. 사람 하나 없다고 음. 뭐 그 회사가 망하진 않을 테니. 다음 인물이 뭐 와도 뭐 음. 비슷하게 하겠죠.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 있는 회사예요, 그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픈 AI에 대한 또 이야기가 외신 기사가 네. 있어요. 자, 오픈 AI에 대한 외신 기사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오픈 AI가 또다시 한번 판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 원래 60억 달러 정도로 잡혀 있었던 이 직원 지분 매각 규모를 무려 103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7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번 2차 매각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약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67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딜에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드래곤이어, 또 중동 국부펀드, 아부다비의 MGX와 같은 글로벌 큰 손들이 참여하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직원들도 2년 이상 보유한 지분을 9월 말까지 매각을 할 수 있어서 이 초기 멤버들에게는 현금화에 대한 기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거래는 10월 말경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오픈 AI는 직원들에게 일정 시점마다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이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함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3천억 달러에서 불과 몇 달 만에 5천억 달러 가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픈 AI에 오픈 AI. 대해서 또 가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궁금합니다. 김성주 팀장님? 혹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 저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네. 네.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5천억 달러의 규모의 그거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있는가? 는 있을까? 퀘스천 마크다. 예. 왜냐면 정말 오픈 AI밖에 없으면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경쟁사들이 너무 많은 많죠. 경쟁사들이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오픈 AI가 뭐 가장 뭐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예. 여기서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맞을까? 저희 어제도 이 비슷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죠? 네, 비슷한 결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픈 AI를 다 안 그러네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아니, 매일 근데 써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쓰신대요. 네, 많이는 쓰지만 이 근데 정도 너무 가치는 과하다. 아니다. 예, 아, 이 너무 정도 과하다. 가치는 너무 과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래 규모가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직원들의 이번 주식 매각이 최근 메타로 인재들이 대거 이동을. 이동을 한 이후에 나온 그런 행보여서 좀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또 8월 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10월 중에 이제 끝난다고 하면 뭐 한두 달 안에 다 결정이 나고 뭐 매각까지 다 거래 완료가 10월 중에서 말이라고 하니까 예. 네. 그것도 뭐 한 달 안에 다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또 빨리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좀 인재 유출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 AI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 가치 5천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김성주 팀장님께서 요 섹터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요 구간이다라고 해서 궁금해요. 기업들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섹터들을 좀 김성주 팀장님은 좀 보고 계신지 좀, 제가 말씀드린 소비 필수재를 그냥 가져 나왔는데 예. 네. 저거 지금 목요일마다 방송을 한 2달 가까이 하는데 항상 AI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지겹죠. 지겹기도 하고 맨날 뭐 마침 또 제가 오픈 AI 딱 다루고 다음에 맞아요. 예. 딱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네. 메타, 뭐 알파벳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돈 버는 게 지겨워서 이제 물릴 때가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많이 빠졌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좀 물려볼까? 예. 방어를 할 수 있는 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소비 필수재가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인 좀 수요 기반을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그 섹터에서 이제 좀 비용 절감도 많이 하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또 효율성을 또 제고를 많이 또 추진하고 있는 섹터로 이제 판단이 됐고 네. 또 섹터 전반적으로 또 이제 매수 포인트가 이제 또 밸류에이션 역사상 또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이 포인트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없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런 이제 기술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섹터 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예. 다만 지금 좀 우려감이 있는 게 관세. 네. 아, 소비재 기업들에게는 그러니까 소비재 너무 기업들, 타격이 그치. 크잖아요. 맞아요. 기업이다 보니까 예. 관세. 그다음에 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2%까지 안정적이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가 뭐 인하하고 어떻게 또 연준 정책이 바뀌면서 예. 어떻게 또 인플레가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9월 때 FOMC까지는 약간 좀 단기 리스크도 있다라고 맞아요. 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안전적인 수요 기반으로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사실 그 소비재 섹터들이 관세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데 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미 그 리스크,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 선반영이 돼서 시장에서는 참 녹아 들어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그다음에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생각으로 관세가 예. 관세가 이제 부가가 막 25%, 50% 부가를 하다 보면 원자재 비용이나 모든 비용이 다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럼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100%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저희들이 사는데 지출하는 금액에 분명히 반영은 해야 돼요. 네. 하는데 반영을 해. 그러면 또 소비자들은 비싸. 안 사. 그럼 또 기업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반영을 못 시킬 거예요. 그 관세가 일부는 뭐 자기가 떠안고 일부는 고객한테 전가는 하겠지만 그 전가하는 수준이 저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네. 좀 소비재 기업들의 그런 실적이나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좀 보면 네. 생각보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객들과의 관계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예. 이 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최대한 떠안고 가격 인상은 맨 마지막 스텝으로 남겨두겠다. 네, 근데 베이지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일부다라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관세가 오르는 대로 가격을 다 올려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업에게는 길게 본다면 좀 손해인 부분도 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못 올리고 있다. 못 올리고 라는 있다. 응답이 네. 많았다고 일단은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관세가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법원 간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거 뭐 위헌이다. 예. 무조건 또 지금 트럼프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월마트하고 맥도날드를 또 본 거는 예. 네. 또 제가 또 그런 대형 IB 은행들 좀 좋아합니다.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데 좋아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직 또 생각 있으신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이 저는- 마지막 방송이시라더니 저는 혹시 LS증권에서 평생을 뼈를 아, 묻겠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저 어디까지? 골드만삭스가 컨빅션 리스트라고 네. 최선호 종목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월마트하고 맥도날드가 새로 포함이 됐어요. 오. 그래서 제가 또 갖고도 나왔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8불, 지금 현재 한 99불대 있는데 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114불까지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왜냐하면 물가 인상과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전략이나 전자상 이제 온라인 거래의 성장에 기반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JP 모건 같은 경우도 향후 1년 반 동안 주가가 한 130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하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잠시 뭐 보시면 한 네. 8월 중순에는 약간 꺾였던 모습이 다시 이제 U자 모양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2분기 매출도 다 좋았어요. 다 좋고는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하면서 또 맥도날드도 저는 비슷한 영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월마트가 최근 저 일봉이잖아요. 지금 현재. 일봉입니다. 예, 일봉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네, 또 다시 보이고 올라가는 있으니까. 모습을 보이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뭐 메이시스나 다르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네. 이런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고가의 상품들보다는 저렴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 많이 판매한 뭐 이마트 같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일단 수요는 네. 아직 튼튼한 것 같아요. 유료 회원도 확대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주가도 반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맥도날드도 지금 주가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뭐 316불, 317불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위아래는 움직이고는 있지만 예, 예. 꾸준히 올라오고 그래도 있고요. 7월 대비해서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뭐 일단 맥도날드라는 이제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음.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기반을 하면서 이제 맥도날드도 이런 이제 그 월마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음. 하면서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 345불까지 예. 한 15% 이상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예. 라면서 이제 또 이쪽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밖에 맥도날드를 최근에 안 가보고 해외에는 맥도날드가 어떤 브랜드가 최근에 나오는 메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혁신적인 메뉴 전략도 많이 펼치고 있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맥도날드 15% 절감된 그 세트 메뉴를 내놨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콤보밀. 네네네. 그죠, 그죠. 예. 그건 뭐가 그 빠지는 이야기를 거예요? 며칠 전에 네? 보안커가 해주셨고. 그럼 그 15% 절감된 거면 뭐가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한 버전의 그런 세트미를 내놔서 그러니까 햄버거가 약간 엄지손톱만 하대요. 안 드셔보셨대요. 근데 저희 김성준 팀장님은 그 햄버거는 맥도날드 드세요? 저는 이상하게 맥도날드를 선호해요. 다른 햄버거보다도 뭐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 먹겠지만 예.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맥도날드 선호하는 그래요? 네. 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맥도날드도 뭐 27년까지 또 미국 내 900개, 전 세계 10,000개 이상 또 매장을 또 만든대요. 와, 네. 맥도날드 진짜 잘 되네요. 근데 보니까 맥도날드가 전미 레스토랑 협회 탈퇴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팁을 임금으로 주기 싫다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TMI이긴 한데. 아니 뭐 그건 네, 자기들이 그 알아서 큰 할 네, 거고. 이슈는 아니지만 보안커가 얘기해준 그 그건 알아서. 절감된 아, 그래요? 탈퇴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면 김성 팀장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예, 10분만 참으시면 안 돼요. 예, 앉아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 최보아 앵커가 또 준비한 지금 기업들 소식이 막 있는데 어떤 기업들 소식이 있을까요? 예. 네, 다음 종목 피그마 한번 살펴보도록 피그마,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인데요. 상장 이후에 첫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매출은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뭐 간밤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지금 프리마켓에서까지 뭐 거의 10% 중반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궁금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묶여있던 직원들의 일부 주식이 매각을 위해 풀리는데 다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피그마는 이날 일부 직원 보유 주식의 25%에 대한 보호예수 해제가 오는 4일 장 마감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고위 임원들은 이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피그마와 관련해서 실적 그리고 관련 이슈 하나 나왔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다음 할게요.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두 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까 얘기한 그 따라란. 종목인가요? 근데 이게 제 근데 얼굴이랑 저도 같이 보기 나오니까 좋네요. 약간 비교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되게 선정적인 사진만 골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 예. 그냥 청바지 광고예요. 청바지 광고죠? 네, 예. 얼마 전에 이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가 딴걸 보신 굉장히 왜요? 아니, 청바지 본 거예요, 청바지. 네. 딴 데 예. 보시면 안 돼요. 딴걸 청바지 보신 거예요. 보셔야죠. 청바지를 봐야 되는데. 네. 화면을 띄워놓고 딴 데 보시면 어떡하죠, 분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세 분은 예. 여배우 시드니 스위니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알았어요. 아, 저는 사실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제가 최근에 페이크 러브라는 네. 이런 러브라인 영화를 봤거든요. 네. 로코인가요? 로코를 봤는데 네. 시드니 스위니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서 되게 약간 좀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듣보잡 배우인가 아, 싶었는데 모델이 아. 아니라 배우예요? 네, 배우예요. 음. 근데 요 광고로 이렇게 빵 뜨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의류 사실 그 뭐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아베크롬비라고 우리 많이 불리는 예. 예, 그게 이제 보통은 약간 좀 팬시하고 좀 몸매가 좋은 그러한 분들이 좀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은 고급화되어 있는. 근데 저 아메리칸 이글은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 좀 캐주얼하게 막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어떤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가격대는 이제 좀 싸죠. 아메리칸 이글이 좀 싼데 좀 저렴하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화당원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뭐요, 드릴 뭐요? 텐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공화당원이래요. 네, 예, 예. 네, 최근 이 아메리칸 이글이 시드니 네. 스위니를 청바지 모델로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찍으면서 한 문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쥔을 가졌다. 이렇게 글씨 보이실까요? 쥔을 가졌다. 혹시 네.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나요?
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스위니는 정말 아. 훌륭한 청바지를 가졌다라는 훌륭한 뜻인데 청바지 아, 가다. 진이라는 게 이제 그 유전자의 유전자. 발음. JAN 유전자. 진 청바지도 있지만 GENE 그걸 유전자 노렸구나. 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좀 삽입했다. 이런 좀 그런 일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파란 눈을 가지고 머리가 금발이고 백인인 시드니 스위니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절대 의도가 없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뭐 이어서 광고 영상에 나온 문구도 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드니 스위니가 광고 영상에서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전달이 되며 머리색, 눈 색깔, 성격까지도 닮게 된다. 내 쥐는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쥐니 청바지는 파란색이다라는 의미인데 야. 그게 좀 동음이어처럼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정말 천재네, 천재. 그러니까요. 저런 단어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게.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아. 고심해서 만드셨겠어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이후에 이 광고가 나온 이후에 비판이 정말 거셌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화당원인 시드니 스위니가 지금 가장 핫한 광고를 내놨다.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힘내라 시드니라고 좀 게시를 했다고 해요. 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여배우들한테 김성 팀장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게 돼요. 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보고 싶어요. 아, 푸틴은 안 보고 싶고. 아, 푸틴은 됐고. 푸틴은 아 됐고. 이분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요. 트럼프 대통령을 네네네.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뭐 단계적으로는 뭐 인종차별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 한번 올려주면 글 한번 올려주시면 이제 몸값이 엄청 뛰시겠어요. 저희 거 보고 있는 거 한번 캡처해서 올려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메일 부장님 한번 써야 되나? 언급해주면. 네. 메일이요?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단계적으로는 의미하는 뭐 걸로. 이런 인종차별 사건, 뭐 그리고 관세로 인한 타격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좀 지목이 됐던 기업인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자 이 주가가 장기간 떨어지던 4거래일째 하락하던 그런 흐름을 끊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뭐 여기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도 호조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이 가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약혼남인 트래비스 켈시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가 이 아메리칸 이글과의 협업에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스위프트 노믹스, 스위프트 효과를 받아서 아메리칸 이글도 그로 인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스위프트 효과를 이 종목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호재가 정말 요즘 단기적인 호재가 정말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가 뭐 보시다시피 25%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급등했습니다. 좀 한번 지켜보시죠. 관심 있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9월 4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뭐 중간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 고용 지표 특히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해드렸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S증권의 김성주 팀장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오늘 많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뵐 수 있겠죠? 네, 뵐 수 있을 예, 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주 팀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손자희 앵커 그리고 최부 앵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도 또 저희가 준비해서 좋은 소식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개편을 했는데 저희 이후에요. 또 새벽 1시까지 미오라가 또 연속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도 많이 다룰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또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